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하늘은 낮부터 잿빛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눈이 내릴 거라 예보했지만 저녁 6시가 되자 눈 대신 얼음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의 기온은 영하 3도. 하지만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강미소는 그날 저녁 학교 농구부 친구들과 연산동의 한 치킨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산 상업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졸업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취업이 확정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행, 증권사, 대기업 협력업체, 상업고등학교 특성상 취업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진로를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정비팀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만지는 게 익숙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를 따라 공장에 가서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공구 이름을 외우고 간단한 정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생명을 싣고 달리는 거라고. 그래서 정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미소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었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 전산회계 2급까지 땄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하고 주말에는 사이버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4년 후면 학사 학위도 생기고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어느 회사에 붙었고 누구는 면접을 앞두고 있고 누구는 그냥 편의점 알바나 할 거라고. 평범한 22살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착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소는 치킨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가방을 들고 치킨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체감으로는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14살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우, 미소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민우는 누나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돌아가셨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미소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안겨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미소는 민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우의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사고 경위는 간단했습니다. 빙판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탄 차는 소형 경차였고 화물차는 5톤 트럭이었습니다. 충격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경상이었고 음주도 아니었고 과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것뿐이었습니다. 그 흔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네 가족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사고였습니다. 부모님은 민우를 데리러 학원에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민우는 수학학원을 다녔습니다. 집에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수업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민우를 데리러 가셨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냥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소는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두 구의 시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는 천을 들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그랬습니다. 미소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체온이 식은 손이었습니다. 미소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우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누나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연산동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이 왔고, 어머니의 친구 몇 명이 왔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친척들은 대부분 부산 밖에 살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고모, 대구에 사는 작은아버지, 광주에 사는 외삼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미소가 초등학교 때 명절에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 옆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미소와 민우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미소와 민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큰고모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애들 셋 키우는데 여유가 없다고.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사업이 어려운데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미소는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문제는 민우인데 보육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민우가 움찔했습니다. 미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빚이 있다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1억이 넘는 빚이 있다고. 보험금으로도 안 될 거라고.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정보다는 귀찮음이 먼저였습니다. 큰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형님도 참, 왜 보증을 그렇게 많이 섰냐고. 무책임하다고. 그 순간 미소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희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큰고모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미소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책임하지 않으셨어요. 친구가 사업 망해서 목숨 끊으려는 걸 막으려고 보증 서신 거예요. 큰고모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미소는 말을 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끼리 잘 살겠습니다. 미소는 민우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어떻게 해? 미소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우의 머리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감겨주신 머리였습니다. 미소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미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2살. 대학생이어야 할 나이에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고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자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졸업인데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민우의 학원비를 내야 했고, 집 월세를 내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미소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퇴 서류였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고졸 예정자를 뽑는 곳은 많았지만 자퇴생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애매했습니다. 22살. 대학생이어야 할 나이에 고졸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미소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정비소, 부품회사, 동료들 한 명 한 명 전화를 돌렸습니다. 대부분은 힘들겠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선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정비소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단 거기가 좀 힘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세 안 되고 사장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일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미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을 배우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됐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입구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성일자동차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 기름때 묻은 벽, 비좁은 작업장. 안에서는 용접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미소를 훑어봤습니다. 박철수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미소는 준비한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박철수는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상고 자퇴에 22살에 고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정비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미소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현대차 정비팀장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말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10%를 깎을 거라고. 수습기간은 6개월이라고. 그래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미소는 잠깐 계산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소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박철수가 씩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소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저녁 6시, 부산의 하늘은 벌써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세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민우와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냐고. 미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민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가슴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이 어떨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차가운 빗물에 눈물도 섞여 흘러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작은 손 꼭 잡고 버티려 했지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 더는 혼자 갈 수
없었어. 그때 들렸어 따뜻한 목소리가. 일어나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짊어지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어둠이 길어도 반드시 봄은 와요. 손을 내밀어봐요. 누군가 잡아줄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건 진짜 용기예요.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미소는 아버지의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렌치, 드라이버, 소켓 세트,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공구들이었습니다. 미소는 공구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미소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가 녹았습니다. 차갑고 작고 덧없는 눈송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렸습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미소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차갑고 작고 덧없어 보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민우를 위해서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5시 30분이었습니다. 미소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첫 출근이라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kg이 빠져서 볼이 들어가 보였습니다. 미소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던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아버지 것이라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이기 편할 것 같았습니다. 미소는 아버지의 공구함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민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식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우야, 냉장고에 김밥 있어. 아침 꼭 먹고 학교 가. 누나 저녁 10시쯤 들어올 거야. 사랑해. 미소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의 부산은 고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감천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미소처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공사장 인부로 보이는 아저씨들,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은 아주머니,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는 5시 50분에 성일자동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셔터가 닫혀 있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6시가 되자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미소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애가 정말 왔네. 미소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박철수는 대답 없이 셔터를 열었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안에서 기름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름, 녹슨 철, 땀 냄새. 미소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적응해야 했습니다. 작업장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2대의 차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공구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굳어 있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청소부터 해. 저기 화장실 보이지? 3개월 동안 안 했으니까 제대로 닦아. 미소는 화장실을 바라봤습니다. 작업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이 보였습니다. 변기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 바닥은 물때로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소는 청소 도구를 찾아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소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일이었으니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변기를 닫고 바닥을 문지르고 벽에 곰팡이를 제거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등은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깨끗해졌습니다. 미소가 나오자 박철수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녹슨 볼트와 너트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큰 양동이에 가득 담긴 부품들이었습니다. 이미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녹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말했습니다. 이거 다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재사용할 거니까. 미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재사용할 수 없는 부품들이라는 것을, 그냥 괴롭히려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브러시로 녹을 벗겨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미소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작업장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폐유를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난 뒤 나온 검은 폐유였습니다.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게가 50kg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미소는 드럼통을 밀어서 밖으로 옮겼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드럼통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때 한 정비사가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저런 걸 어떻게 옮겨? 구경거리네. 다른 정비사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사장님도 왜 여자를 뽑았는지 모르겠어. 미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드럼통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미소는 한 번도 차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정비일은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부품 정리, 폐유 처리, 공구 닦기. 단순 노동만 했습니다. 정비사라기보다는 청소부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은 미소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여자애 또는 애라고 불렀습니다. 미소가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정비소에 왜 왔냐고, 시집이나 가지 그러냐고, 힘도 없는데 뭘 하겠냐고. 미소는 참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만 있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소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느라 삐끗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밥만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2월 5일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봉투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을 세어봤습니다.
92만 원이었습니다. 미소는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면접 때 말씀하신 금액과 다른데요.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뭐가 달라? 계산해봐. 최저시급 9,620원에서 10% 깎은 거잖아. 거기다 내가 부품 깨먹은 것 빼고 지각한 것 빼면 딱 그 정도야. 저는 부품을 깨먹은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는데요. 증거 있어? 없잖아. 불만 있으면 그만둬.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이 일을 잃게 되니까요. 92만 원. 집세가 50만 원이었습니다. 민우 학원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2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소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달째, 3달째가 지나갔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박철수는 미소를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일부러 무거운 일만 시켰습니다. 타이어를 혼자 옮기게 했고, 엔진 부품을 닦게 했고, 작업장 전체를 청소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소가 공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렌치가 바닥에 떨어져서 작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박철수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공구를 이렇게 다뤄?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손이 미끄러지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수리비 3만 원. 다음 달 월급에서 뺄 테니까. 3만 원. 렌치 하나가 3만 원일 리 없었습니다. 중고로 사도 5천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미소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체중이 12kg이 빠졌습니다. 생리도 석 달째 멈춘 상태였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소는 버텼습니다. 민우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우만은 제대로 먹이고 싶었습니다. 민우만은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소는 자신의 것을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집에서 밥만 먹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소가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천동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야? 미소가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농구부 친구들이었습니다.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했고 머리도 예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광복동에 쇼핑을 갔다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미소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소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으로 더러워진 작업복, 깎은 머리, 야윈 얼굴, 상처난 손. 미소야, 너 무슨 일해? 미소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아,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우리 카페 갈 건데 같이 갈래?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집에 가야 해.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힘내.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주말에 쇼핑하고 카페에 가는 삶. 하지만 미소는 그런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미소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누나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누나 많이 말랐어. 밥 제대로 먹어? 먹어. 걱정 마.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냉장고에 누나 반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누나가 자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나 학원 그만둘까봐. 미소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학원비 아까워서. 미소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공부만 해. 누나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누나. 미안할 거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미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날 밤 미소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치고 생기 없는 얼굴. 22살이 아니라 30살처럼 보였습니다. 미소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어깨, 팔, 다리.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끝이 날까? 아니, 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부산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작업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소는 땀을 닦으며 타이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6달째였습니다. 성일 자동차에서 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소는 정비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청소, 부품 운반, 폐유 처리, 단순 노동만 반복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9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매달 뭔가 명목으로 공제됐습니다. 부품 파손, 지각, 실수, 모두 거짓이었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의 몸무게는 이제 44kg이었습니다. 원래 56kg이었으니 12kg이 빠진 것입니다. 옷이 헐렁했습니다. 생리는 넉 달째 멈춘 상태였습니다. 가끔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빈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계속 일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우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우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원비도 더 필요했고 교복비도 필요했습니다. 미소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부품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폐타이어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까맣게 더러워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됐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은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남았습니다.
박철수가 오늘 끝내야 한다며 작업을 더 시켰기 때문입니다. 부품 창고 정리였습니다. 미소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8시가 되자 박철수도 퇴근했습니다. 미소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 정리하고 문 잠그고 가.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둬.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가 떠나고 작업장에는 미소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소는 한숨을 쉬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미소는 부품 정리를 거의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은 주택가라 차들이 자주 지나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끼익끼익 날카로운 금속음이었습니다. 미소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닳아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금속을 갈아대는 소리였습니다. 미소는 작업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오래된 차였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마다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미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미소야, 브레이크는 생명이다.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면 즉시 세워야 해. 패드가 다 닳으면 마스터 실린더가 손상되고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려버려. 그건 사고로 직결돼. 미소는 차를 쫓아 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차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소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성일자동차 정비소 직원인데요. 차 브레이크 소리가 위험합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가 비를 맞으며 차를 세우니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어떻다고요? 지금 금속 갈리는 소리 나고 있습니다. 패드가 완전히 닳았어요. 이대로 가시면 브레이크가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제발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미소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기름으로 더러워진 얼굴, 비에 젖은 머리, 하지만 똑바른 눈동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소는 공장으로 달려가 공구를 챙겼습니다. 손전등, 렌치, 장갑. 아버지의 공구함에서 꺼낸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췄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완전히 닳아 없었습니다. 디스크에는 깊은 홈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거기서 브레이크 오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끈적했습니다. 오일이었습니다. 미소는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닳았고 마스터 실린더에서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만 조금만 더 달리면 완전히 풀릴 겁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처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야 합니다. 응급처치라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미소는 다시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균열 부위에 임시 실링제를 발랐습니다.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분이 걸렸습니다. 미소는 땀과 비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은 기름으로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났습니다. 미소는 일어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응급처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내일 아침 바로 정비소에 가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수리를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름이 뭐예요? 강미소입니다. 미소 씨, 기억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소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미소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명함을 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성부품 대표이사 김영숙. 미소는 놀랐습니다. 대성부품. 부산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성일자동차도 대성부품에서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김영숙 회장이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소 씨, 당신은 진짜 정비사예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지 않아요. 김영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꼭 연락하세요. 약속이에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소는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기름과 빗물이 섞여 옷이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부품 정리를 마무리하고 작업장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민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소는 조용히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미소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성부품 대표이사 김영숙.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이후 미소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다짐했었습니다. 미소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아직은 혼자 버틸 수 있다고.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미소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박철수와 다른 정비사들이 미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야, 강미소. 네. 금요일 저녁에 뭐 했어? 미소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품 정리하고 밖에서 차 한 대 응급수리했습니다. 누가 하래?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위험해서
박철수가 미소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 공구 들고 나가서 수리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생명? 웃기지 마. 너는 우리 직원이야. 우리 손님도 아닌 차를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야. 미소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 30만 원 깎을 거야. 무단으로 공구 사용한 거니까. 30만 원. 그러면 이번 달 월급은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집세도 못 냅니다.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키득거렸습니다. 미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집에 돌아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대성부품 대표이사 김영숙,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소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미소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밖에서는 여름 매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에게는 여전히 겨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춥고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미소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미소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사인실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을까? 미소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부품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기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미소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났네요. 기분은 어때요? 여기가 어디죠? 부산 백병원이에요. 3일 전에 실려왔어요. 3일. 미소는 놀랐습니다. 3일이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쓰러진 거죠?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과로예요. 빈혈 수치도 심각하고요. 체중도 너무 적게 나가요. 44kg이면 위험한 수준이에요.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요. 계속 이렇게 살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15살 민우. 중학교 3학년이 된 동생. 민우는 누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입니다. 누나. 민우는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누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누나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았어. 나 정말 무서웠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나 잘못 없어. 민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소는 그저 민우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미소는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가 걱정이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 일주일이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일을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될까? 박철수는 분명 월급을 더 깎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가 걱정이었습니다. 민우 혼자 밥은 먹고 있을까?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을까? 누나가 쓰러졌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녁 무렵 민우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누나, 저녁 먹어. 민우는? 나는 먹었어. 미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도시락을 하나만 샀다는 것은 민우가 안 먹었다는 뜻입니다. 미소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소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우야, 같이 먹자. 아니야, 누나 혼자 먹어. 안 돼. 같이 먹어야 해. 미소는 도시락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민우와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응? 나 결정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소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뭘 결정했는데? 나 보육원 갈래. 미소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야? 누나 때문이야. 내가 있으니까 누나가 이렇게 힘들잖아. 내가 없으면 누나는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민우야, 나 이제 15살이야.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보육원 가면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잖아. 그럼 누나는 누나 인생 살 수 있잖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졸업하고 매일 힘들게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쓰러지기까지 했잖아. 나 더는 못 보겠어. 누나가 죽을 것 같아. 미소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친척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박철수에게 맞았을 때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 민우야, 가지 마. 제발. 미소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우의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민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있어야 해.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누나를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남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미소는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민우를 지킬 수 있을까? 미소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대성부품 대표이사 김영숙. 미소는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미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우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15살 동생이 누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기로, 도움을 청하기로, 민우를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다고. 기름 묻은 손으로 녹을 닦아내며 아버지 가르침이 떠올랐었지. 포기하지 마렴, 네 안에 힘이 있어. 그 말을 믿으며 하루를 견뎠어. 빗속에서 차를 고치던 그날 할머니 손이 나를 잡아줬어. 작은 선행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 무릎 꿇은 그 용기가 기적을 만들었어. 이제 괜찮아요, 함께 갈 거예요. 혼자 짊어지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어둠이 길어도 반드시 봄은 와요. 손을 내밀어봐요. 누군가 잡아줄 거예요. You're not alone.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미소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습니다. 아직 퇴원하기에는 이르다고. 하지만 미소는 고집했습니다. 강제로 퇴원서를 썼습니다. 미소는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대성부품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운대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보였습니다. 대성부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미소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소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미소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영숙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야윈 얼굴, 상처난 손. 직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약속 없으면 안 됩니다. 회장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하지만 나가주세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미소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는 로비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9월의 햇빛이었습니다. 미소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미소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민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육원에 가겠다는 민우가. 미소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기로. 김영숙 회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미소는 빌딩 입구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미소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미소의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경비원이 미소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발이요.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소는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소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숙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미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김영숙은 우산을 미소 위로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소 씨. 일어나요. 김영숙이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소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김영숙이 미소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소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먼저 몸부터 녹이고 이야기해요. 김영숙은 미소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김영숙은 미소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도 내왔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몸에 퍼졌습니다. 김영숙은 미소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소 씨? 천천히 말해봐요. 미소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친척들의 배신, 성일자동차에서의 1년 반, 박철수의 학대, 착취당한 월급, 쓰러진 일, 그리고 민우의 결심. 김영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소가 다 말하고 나자 김영숙은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 씨, 잘 참았어요. 정말 잘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도움을 청해서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는 게 용기예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영숙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최 이사님, 즉시 조사팀을 꾸리세요. 성일자동차 정비소.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영숙은 다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 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미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숙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하지만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소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성일자동차 정비소 앞에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경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차들이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근로감독관이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입니다. 이곳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요? 누가 신고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리고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김영숙 회장이 내렸습니다. 뒤에는 변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김영숙은 천천히 작업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철수는 김영숙을 알아봤습니다. 대성부품 회장이었습니다. 성일자동차의 가장 큰 거래처였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곳에? 김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지난 1년 반간의 증거 자료입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타임카드,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모두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미소의 급여 명세가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명백했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미소의 볼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미소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소 씨를 만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 조사팀을 고용했습니다. 3개월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죄, 강요죄. 이 모든 것이 성립합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경찰이 박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설명은 서에서 하시죠. 동행하시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박철수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철수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이 작업장에서 나와 지켜봤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정비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미소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비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강미소 씨를 아십니까? 한 정비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일했던... 그렇습니다. 1년 반 동안 여기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의 비서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난 1년 반간의 정비 기록입니다. 파일에는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정비네요. 그리고 수정 기록. 여러분이 정비한 차량 중 72건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볼트 체결 불량, 오일 누유, 브레이크 조정 실수, 모두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미소 씨가 모두 고쳤기 때문입니다. 비서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캡처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 미소가 혼자 작업장에서 차를 정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매일 밤 여러분이 퇴근한 후에 남아서 실수를 수정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한 정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혔던 소녀가 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 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미소 씨를 거기 여자애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분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고치면서 한 명 한 명 기억했습니다. 정비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성부품은 오늘부로 성일자동차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정비사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소 씨에게 사과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영숙은 작업장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정비사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숙은 미소를 만났습니다. 대성부품 회장실이었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소 씨, 모두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는 제가 해야죠.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줬으니까요. 김영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체불 임금,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모두 합쳐 4,300만 원입니다. 박철수의 재산을 압류해서 회수했습니다. 미소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300만 원.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 게 있어요. 김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용 계약서였습니다. 대성부품 연구개발팀 정비 엔지니어. 월급 320만 원. 주 5일 근무. 4대 보험 완비. 어떻습니까? 미소는 말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20만 원. 성일자동차에서 받던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당신은 실력이 있어요, 미소 씨.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 수리 솜씨, 문제 진단 능력, 그리고 책임감.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김영숙은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소가 대성부품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이 미소를 존중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기술을 인정해줬습니다. 미소는 연구개발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예측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량 부품의 마모도를 센서로 측정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사전에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경험을 살렸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 엔진 오일 오염, 타이어 공기압 변화, 작은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시험 운행 결과 사고 예방률이 87% 향상됐습니다. 부품 수명도 평균 30% 연장됐습니다. 대성부품은 이 기술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발명자 이름에는 강미소가 첫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허 등록증이 도착했습니다. 김영숙이 직접 미소에게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소 엔지니어.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특허증을 받았습니다. 예측 정비 시스템 및 방법 마이너스 발명자 강미소.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 당연하죠. 당신이 만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김영숙이 미소했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이 기술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기술 이전료로 2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회사와 발명자가 반반 나누기로 했으니 미소 씨 몫은 1억 원입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억 원. 평생 벌 수 없을 것 같던 돈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신이 만든 기술이니까요. 미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억의 빚을 떠안았을 때 그 빚이 이제 다 갚아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1억을 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버스가 아니라 중고차를 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차였습니다. 미소가 직접 점검하고 고른 차였습니다. 집도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2층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특허 기술료로 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왔어? 민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습니다. 누나보다 훨씬 컸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PC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응, 왔어. 저녁 먹었어? 아직. 누나 오기 기다렸지. 미소는 민우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은 삼겹살이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상에는 반찬도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라면과 김밥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소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특허증 받았어. 진짜? 대박. 축하해, 누나. 그리고 현대차에서 기술사 간대. 1억 준대. 민우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1억? 진짜? 응, 진짜. 민우는 일어나 누나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나 누나 자랑스러워. 미소도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누나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소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허 등록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미소는 사진 속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기술로 특허도 받았어요.
민우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우가 옆에 섰습니다. 함께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미소와 민우는 감천문화마을을 걸었습니다. 2년 전 지옥 같았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미소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던 길, 비를 맞으며 할머니의 차를 고치던 날, 성일 자동차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셔터가 닫혀 있었습니다.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누나, 여기가 그 공장이야? 응.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이제 안 힘들지? 미소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도 웃었습니다. 응. 이제 안 힘들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위로 노을이 졌습니다. 빨강, 주황, 보라. 아름다운 색들이었습니다. 미소와 민우는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행복해? 미소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은 직장, 정당한 대우, 따뜻한 집, 건강한 동생,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 미소는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민우가 누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미소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산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미소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준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 미소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미소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출근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민우와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은 지나갈 것입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니까. 강미소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누나도 아닌 바로 자신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5년 봄 대성부품은 미소가 개발한 예측 정비 시스템으로 국가기술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미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생명을 싣고 달린다고. 정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민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김영숙 회장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성일자동차에서 함께 일했던 정비사 한 명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 대성부품 협력업체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우에게 걸어갔습니다. 민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누나 축하해. 고마워 민우야. 남매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소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강미소의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길, 차가운 빗물에 눈물도 섞여 흘러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작은 손 꼭 잡고 버티려 했지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 더는 혼자 갈 수 없었어 그때 들렸어 따뜻한 목소리가 일어나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짊어지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어둠이 길어도 반드시 봄은 와요 손을 내밀어봐요 누군가 잡아줄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건 진짜 용기예요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